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스트 레인지각 이석규입니다. 자, 2차 시에 걸쳐서 R&E 논문 작성법 첫 번째 시간 실험 설계, 생물 분야의 실험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두 번째는 결과 분석,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슬라이드만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용량이 너무 커지고 제가 필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E 여러분들이 이게 하시게 될 R&E는 Research and Educ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R&E는 여러분과 같은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탐구와 연구의 기회를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제 탐구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스스로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과제를 제안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를 선정하게 될지 이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고 그 예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과제를 하고 실험을 설계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고교생 수준에 맞는 이제 주제를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학업 스트레스가 있죠. 자, 그래서 학업 부담이 있고 그 학업 부담 속에서도 이 R&E를 해야 되기 때문에 R&E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생물학을 좋아하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생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항상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간 배분이죠. 시간 배분. 학업을 하면서 이걸 R&E를 하는 거지. R&E를 하고 학업이 나중에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업 부담을 먼저 고려하시라.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지도 교수나 선생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죠. 자, 주제를 스스로 발굴을 해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생각해내는 주제가 있더라도 실제로 또 그 학교나 대학교에서 그 실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장비가 또 갖추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서 스스로 이제 주제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고교생 수준의 연구 주제. 자, 고교생 수준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제를 발굴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장담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국의 얘기는 하겠지만 이 잭 안드라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1997년생에서 이 학생이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꽤 됐군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잭 안드라카라는 사람이 15살이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돼 있죠. New method of diagnosing cancer. 자, 암을 개발하는 진단하는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여서 아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는데, 자, 이 학생이 제약 안드락하고 이 학생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필름 같은 거를 손으로 짚고 있죠. 자, 이 필름이 168배 빠르고 26,000배 정도 현재 방식에 비해서 26,000배 정도 저렴하고 센시티비티는 민감도가 되겠죠. 민감도가 400배 도성이고 성공률이 99% 이상이다. 그래서 포브스 매거진에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이 개발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나이겠죠. 15살, 뭐 17살, 18살 이때니까. 자, 췌장암의 혈액내 마커 단백질을 탐색하였습니다. 혈액내 마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췌장암이 이제 가장 진단하기 힘든 암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제 췌장암에는 췌장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특별한 고통이라든가 통증이 오지 않고 또 췌장이 매우 작은 기관이고 이 간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췌장암의 암을 확인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친구의 부모님인가가 이제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친구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암이란 것이 무엇인지
왜 인간이 암으로 죽어야 되는지, 그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막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돈의 방법은 이렇게 항체를 이용해서 마커 단백질을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 항체를 가지고 혈액에 내에 있는 마커 단백질을 측정하려면 민감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혈액에서 마커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췌장암의 세포가 혈액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양이 췌장 자체도 이제 엄청나게 작고 사이즈가, 그 다음에 그 마커 단백질이 혈액을 돌아다니는 극미량이다. 자, 상체를 결합해서 측정하는데 여기다가 나노탄소 튜브를 결합시키게 되면 그림과 같이 여기서 이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것이고요. 이건 항체가 되겠죠. 자, 항체가 항원을 인식해서 결합을 하게 될 때, 이때 요 변화하는 것을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전기가 통하게 돼 있고, 통과하는 전기의 전류의 변화를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 해서 췌장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고, 인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페어라는 인텔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경진 대회 같은 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동상인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제가 안드라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동기가 친구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암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글을 그냥 검색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아이디어를 다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탄소 나노튜브와 항체를 결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구글을 이용하실 때 구글의 대부분의 이제 요즘 논문들이 다 구글에다 검색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검색의 생활화. 자,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나라의 과학인 그 수가 한 50만 명이라고 가정을 쳐도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대개 영어로 유통이 된다. 보고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이런 탄소튜브와 항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대학 교수들한테 한 300통의 이메일을 뿌렸다고 하죠. 실제로. 자, 300통의 이메일을 이렇게 뿌려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험을 좀 방학 동안에 좀 실험을 좀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실현시키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뭐 답변한 교수는 10명 미만이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 교수의 랩에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을 받고 자기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약간 고쳐야 되는지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인지를 다 검증을 받으면서 이제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실험에 대해서 이제 실험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다 하면 학업 부담 및 R&E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셔라. 특히 학업 부담, 여러분들 학업 부담에 의해서 자, R&E 하다가 학업이 붕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업을 1순위로 하시고, R&E는 그 위에 짜투리에 남는 2순위의 개념으로 하시면 더 좋겠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R&E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가 부여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실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그런 수준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뭐 지도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 이거 뭘 할까요? 이렇게 스스로 수동적인 인간으로 전학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시 1학년 수준의 연구 주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니까 이때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제를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얻을 수 있지만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응용하고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단지 요즘 생물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툴이 필요하게 되는데, 환경이라던가 뭐 역사와 관련된 문제, 또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주제의 범위는 당연히 고교생이 시간을 투여해서 고교생의 시간과 능력에 적합한 주제를 해야겠죠. 뭐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치료제라는 것이 코로나가 걸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필요하고 그 바이러스를 조작할 수 있는 실험실도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떠한 주제라던가 어떠한 토픽이 생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조사해야겠죠. 자, 선행 연구 조사할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글로 영어로 한번 검색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연구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없다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런 연구가 진행되는지 알면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왕도가 없는 길이죠.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고 결국 누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많은 검색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주제를 찾아내느냐 하는 답이 없지만 시간이 투여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중화효소 연쇄반응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줄여서 PCR이라고 합니다. 1975년경에 개발된 기술이죠. 자,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자, 우리나라 말로서는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 DNA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증폭시켜야 하겠는데 이렇게 프라이머가 달라붙어 가지고 일단 DNA 이중 가닥이 고온에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되고 거기에 프라이머가 붙게 되면 DNA 종합효소가 와서 중합효소가 프라이머부터 DNA를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였던 것이 2에 2 두 개가 되고 한 번 더 복제가 일어나면 2에 2승이 되고 2에 3승이 되고 그래서 N 사이클을 돈다고 하는데 사이클이 왜 그러냐면 온도를 보시게 되면 온도를 보면 온도를 올렸다가 온도를 이렇게 급격히 올립니다. 왜냐면 이중 수소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DNA의 이중 가닥을 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온도를 낮추죠. 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온도에서는 프라이머가 달라붙습니다. 자, 프라이머가 달라붙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약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 효소가 작동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효소가. 그죠? 자, 뒤에 복제가 되고 효소가 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 이 다음에 다시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한 사이클을 돈다고 그럽니다. 이걸 한 사이클. 그래서 이거 원 사이클. 그 다음에 이걸 n번 돌기 때문에 n 사이클을 돌게 되면 하나였던 DNA 분자가 2의 n승계가 됩니다. 2의 n승계. 자, 그래서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범죄 현장에서 나온 책, 피를 가지고 사람을 찾겠다. 그럼 당연히 다 거기서 DNA 뽑아가지고 PCR로 돌리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특정한 마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DNA의 마커, 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마커. 이 마커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틀린 겁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S라는 사람이 P에서 나오는 마커를 가지고 PCR을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겠죠. DNA 조각이. 그래서 우리가 short tandem repeat이라고 합니다. short tandem repeat.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STR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반복적인 서열인데 다 틀리기 때문에 PCR을 했을 경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의자가 있다 그러면 용의자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범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DNA 분자생물학적인 발전을 가장 급격하게 발달시킨 중에 최대 기여를 한 것이 PCR이죠. 자, PCR이 어디 나와 있냐? 고등학교 책 생명과학 2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2.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제 History of the Japanese People이라고 NHK에서 2013년에 방송된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Nature and Science Treasure of Japan Part 2 이렇게 돼가지고 History of Japanese People. 자, 재팬의 Japanese People. 자, 일본인들이 있는데 일본인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자, 우리나라 갈 때 항상 울릉도와 독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제주도가 있다. 그럼 일본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이 이게 섬이었다고, 섬. 그죠? 섬이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이죠. 뭐, 4개인가 뭘로 구성되어 있던 섬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사람이, 최초로, 사람이 여기서부터, 인간이 여기서부터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디선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또는 남반구에서 바다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 기원, 일본인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원이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15,000이나 3,000년 전에 살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뼈를 구해가지고 그 뼈에서 DNA를 추출해내고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없었냐? 우리나라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에 코리안 이브라고 해서 KBS 다큐멘터리에서 코리안 이브라는 것은요. 자, 이브라는 것은 우리 여성을 얘기하죠. 여성. 그 목의 여성, 최초 여성, 원시 여성, 조상격인 여성, 그죠? 조상이 되는 여성을 우리가 그냥 이브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코리안 이브도 추적을 해봤더니 코리안 이브님을 봤더니 한국은 더욱더 단일 민족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그동안 논쟁이 많았는데 이게 있었는데 이게 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에서도 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에서도 왔을 수가 있죠. 자, 북방계일 수도 있고 남방계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물에 나와 있는 그 뼈다귀를 가지고 DNA 검사 결과를 하였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론적인 배경,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PCR이라는 이론과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보고 그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했죠. 자, 인류의 조상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로 이제 추정이 되죠. 자, 생물학의 기본은 항상 진화론을 따르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를 우리가 인류의 조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를 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미토콘드리아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수만 년 전에 뼈에 분주하는 세포는 이미 다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우리가 얻기 힘들죠. 그래서 지우 염색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우 염색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노믹 DNA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노믹 DNA. 세포 안에 있는 지노믹 DNA가 대부분 다 분해가 되어 있다. 자,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이중막 구조로 존재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중막 구조.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풍부하죠. 자,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는 뭡니까? 자체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자체 원형의 서큘러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뼈에서도 채취가 가능하더라.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다 어디서 오느냐? 목의 유전이다. 어머니에서 온다. 왜?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99.99999%의 미토콘드리아는 다 이미 난자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고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편모가 운동을 하는 운동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들어가는 건 뭐다? 여기 있는 2분의 1의 지노믹 DNA가 일로 들어가는, 염색체가 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염색체는 엄마에서 오고 2분의 1 염색체는 아버지에서 오는데 정자와 난자에서 2분의 1씩 이제 기여를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뭐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99.9999%라고 하는데 999%가 난자에서 온다. 난자는 누구 겁니까? 엄마 거죠. 엄마 거. 그러니까 엄마 거니까 뭐가 돼? 이게 목의 유전이 되는 거죠. 목의 유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왔다? 엄마에서 왔다. 그럼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한테서 왔겠죠. 외할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의 엄마한테 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 최초의 최초의 여성의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내려와서 전달된 것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훨씬 더 그 이전에 그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아마 호기성으로 별도로 살고 있는 세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이제 진화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 합임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이중막인 구조가 이유가 얘가 원래 단일막인 세포인데 단일막인 세포였다가 단일막인 세포가 안으로 함입이 돼야 되니까 요 막으로 다시 둘러싸이게 됐죠. 이 숙주 세포의 막으로 둘러싸이게 되니까 요게 막 하나가 되고 요게 두 개의 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자체 DNA는 뭐 어디서 온 거냐? 얘가 개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필요한 유전 물질이 DNA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물론 단백질은 많이 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능을 가진 유전자는 17개인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16,569 베이스 페어입니다. 자, 베이스 페어라는 것은 염기쌍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A와 T가 염기를 형성하고 있고 G와 C가 수소 3중결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요 한 단위를 우리가 염기쌍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자, 요게 16,569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발현을 하긴 하는데 일부 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하이퍼 베리어블 시퀀스 1이 있고 하이퍼 베리어블 시퀀스 2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 이게 돌연변이가 누적되는 경이에요. 돌연변이가 누적이 돼서 이 돌연변이의 변화를 추적하게 되면 계속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류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과거에는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서식지라고 해야겠죠. 그 당시에는 뭐 인간이 생활을 하지 않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따른 돌연변이의 누적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PCR을 이용하게 되면. 근데 이 돌연변이가 어디 누적이 되어 있냐면 요 부위에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요 부위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는 DNA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어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플로타입이라고 합니다. 하플로타입. 자, 개인의 유전 정보 중 사람마다 다르며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조각을 하플로타입이라고 하고 공통 조상을 가진 후손들은 특정 하플로타입을 공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계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플로 그룹은 이런 하플로 타입이 모인 개체들의 집단을 우리가 하플로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하플로 그룹은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모계와 부계 중 한쪽으로 유전되는 특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계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고 부계는 Y DNA를 가지고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XY고 여성은 XX죠. 그죠? 이건 주염색체인데, 그럼 이 Y는 어디서 온 거냐? 다 남자에서 온 거죠, 남자. 그죠? 자, 여러분 남성들 중에 Y 염색체는 아버지에서 온 거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에서 온 거고, Y는 또 할아버지, 아버지에서 온 거야. Y를 따라서 온다고요. 부계 유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얘는 분해가 더 잘 된다. 반면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분해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분포빈 이동 경로를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 그룹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서열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하이퍼 베리어블 시퀀스 1하고 하이퍼 베리어블 시퀀스 2에 어떠한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면 이렇게 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은 12만에서 15만 전에 L1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L2와 L3가 되고, 그 다음에 이 M이랑 N이 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를 벗어나는데 약 5만 5천 년에서 7만 5천 년 전이니까, 약 10만 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는 데만 벌써 10만 년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도착한 데가 이제 4만 년에서 7만 년 이렇게 되고, 가장 최근에 도착한 것은 어디다? 역시 아메리카다. 아메리카. 왜냐면 아메리카는 여기로 건너갔거든요. 여기
과거에는 여기가 연결돼 있었다고 하죠. 알래스카와 이 시베리아 북쪽이. 그래서 여기를 타고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5,000에서 35,000년 전에. 물론 원주민 얘기입니다. 원주민. 백인들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남반구로 이동을 하게,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패밀리 DNA.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알파벳들은 여기에 하플로 그룹을 지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리적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지리적 분포에 따라서, 알파벳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은 경북과학고등학생 21명과 교직원 3명, 25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을 분석을 하였죠. 그래서 목의 조상의 이동 경로 및 염기 서열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체세포를 분석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뽑아야 되니까 그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를 모아가지고 면봉으로 상피세포를 모아가지고 그 상피세포에서 DNA를 뽑아서 PCR로 미토콘드리아 DNA를 증폭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염기서열은 시퀀싱을 보내가지고 염기서열을 분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은 뭐 이렇게 DNA로 해서 PCR로 분석을 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을 분석하는데 이때 하플로타입을 일일이 다 맞춰보는 게 복잡하니까 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도입했어. 프로그래밍을 짤 줄 아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서열만 넣게 되면 이게 N이다, M이다, 이렇게 뭐 P다. 얘는 100% 일치, 얘는 98% 일치, 얘는 96% 일치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자, 그래서 이제 목의 조상을 결정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mtDNA 염기서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PCR로 나온 DNA 그 물질을 회사에 보내게 되죠. 시퀀싱 염기서를 분석하는 회사에 보내게 되면 염기서를 분석하는 회사에서 ATGC로 되어 있는 DNA 서열을 보내주게 되면 그 서열을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그게 블라스트라고 합니다. 블라스트가 대조를 해가지고 어디가 이제 다른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표준 염기 서열이 필요하겠죠. 표준 염기 서열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입니다. 그래서 DNA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치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이고 삽입, 결실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자, ATGC 이렇게 서열이 있다가 치환이라는 건 A가 갑자기 T나 G나 C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해요. 이때 A와 T는 같은 퓨린 계열이기 때문에 이걸 치환이라고 A와 G와 C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버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전. 자, 삽입과 결실이죠. 삽입은 여기에 요 사이에 T가 이렇게 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T나 뭐 ATG 다 가능하겠죠. 결실은 뭐다? 하나가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때 이게 복잡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거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C 언어 프로그램을 딴 다음에 HVS1 스캐너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HVS 스캐너. 서열을 넣어주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서 얘가 뭐가 틀리다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했더니 HVS1을 분석을 했더니 HVS1의 길이는 약 394 베이스 페어 정도가 되고 하플로 그룹을 계산했더니 하플로 그룹이 매우 다양하더라. 자, 그래서 약 9가지 하플로 그룹이 나오고 H가 가장 많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그룹별로 어디에 이제 어느 위치에 돌연변이가 생겼는지를 지정을 하였죠. 자, 그래서 경북과학고 25명의 학생을 분석한 결과 목의 조상은 한반도 인류의 목의 조상은 어디서 왔냐? 결론을 낼 수 없더라. 다양하더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한반도가 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 그죠? 이쪽 약간 북반구 계열이 여기도 있고 심지어 알래스카로 넘어가는 데서 나오고 중국 계통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북유럽 계통도 나오고 이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북반구 계열에 나타나는데 북반구에서도 매우 복잡하더라. 하나의 하플로 그룹으로 지정을 할 수 없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HVS2 하이퍼베리어블 시퀀스 2는 360 베이스 페어가 되고 여기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HVS2도 분포를 줘했더니 HVS2로 봤을 때는 주로 여기
시베리아 쪽, 중국 바로 위에 시베리아 쪽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명의 HB성 게이트를 분석한 결과 모계 조상의 이동 경로가 파악이 되었는데 한국인의 모계 조상은 한국인으로서 이주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HBS과 HBS2가 하플로그룹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향후에 토이인데 전체 미토콘드리아 염기소를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계조상뿐만 아니라 부계조상까지도 추적을 한다면 부계조상은 YDNA를 이용하면 부계조상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YDNA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전체 지도를 그리기는 아직 힘들다. 왜냐하면 오래된 것은 DNA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미싱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고 문헌은 뭐 이렇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전까지가 제가 아마 2014년에 경북과학과생들하고 했던 RNA의 내용입니다. 이 전까지가 그 미토콘드리아 DNA로 한국인의 조상을 추적한 것이죠. 이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RNA로 아마 그 창의재단 발표에서 상을 타게 되고 대부분 다 카이스트로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쯤 아마 대학원생이 돼서 논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이 학생들이 냈느냐? 아니죠. 네. 전에 있었던 미토콘드리아 DNA에 관한 실험도 실제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겁니다. 제가 낸 이유는 이 학생들이 그 당시 1학년이었어요. 1학년. 네. 경북과학과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세 번씩 가서 봐줬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들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이제 그 학교의 세팅에 맞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제가 지정을 해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였냐? PCR 머신이 필요했죠. PCR 머신하고 이제 시약이랑 뭐 파이펫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DNA를 분리하는 키트, 그 다음에 염기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비용. DNA 시퀀싱을 한 번 하는데 회사에서 보내주게 되면 한 600 베이스 페어 정도를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600 베이스 페어를 한 번에 읽는 걸 원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원 리액션이 요즘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 딱 해가지고 1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 4, 5월에 시작해서 한 11월쯤에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다음에 또 다 1학년들이 또 들어왔으니까 경북과학과 RNA에서 또 연락이 왔죠. 그래서 또 이제 나보고 또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또 뭘 할까라고 이제 또 학생들을 만나갔죠. 학생들에게 혹시 엄청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갔었으나 역시 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죠. 자,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유산균 제품이 많습니다. 자, 요거 100원짜리죠. 100원짜리. 여러분 가격을 보면 아실까요? 100원. 네. 편의점에 사다 먹으면, 편의점은 그렇지만 마트에 가면 거의 100원도 안 하지. 100원 이하. 요거 조금 비싸죠. 1,000원. 요거 한 1,200원. 이건 정말 비싸죠. 이건 정말 이제 그 유산균 과립으로 약국에서 파는 건데, 물론 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국에서 파는데 이건 좀 비쌉니다. 이게 제일 비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왜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한데, 선행조사를 해보니까 유산균 많이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선행 논문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위 때문에 그렇죠. 위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피 pH가 1에서 1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펩신이 나오죠. 펩신이 나오면서 강산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산균 아무리 먹어봤자 여기서 다 끝장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장이 나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는 것은 유산균의 주요 서식처가 이 장인데 장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균. 장 내 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유산균 백날 먹어봐야 여기 가면 다 죽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종의 유산균 제품을 가지고 유산균이 몸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균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장을 적출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인공적으로 인공위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위에다가 이 미생물들을 투입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살아남는지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제품별로 실제 미생물이 얼마나 유산균이 살아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얘는 다 죽습니다. 얘네들은 다 죽어. 얘도 거의 다 죽어. 얘만 그나마 좀 살아남는다. 인공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 인공위액을 만들면 되겠죠. 인공위액 다 조성이 나와 있어요. 인공위액 pH랑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염류랑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이렇게 튜브에 넣어서 쉐이킹하면 되죠. 쉐이킹할 때 인간이 음료수를 100ml를 마셨을 때 위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위에 머무르는 시간 위에서 얼마 지나야 소화가 흡수된다. 그럼 그 시간만큼 37도씨에서 반응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용액에서 다시 용액을 따가지고 배지에 평판 도마를 해보면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실험 설계에 대해 나오는데 그 실험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 주제의 발굴이다. 주제 발굴.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 주제 발굴은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오리지널리티. 아무리 고등학생이 하는 거지만 남들이 다 했던 거 따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무언가 조금 다르고 무언가 좀 변형돼 있고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럼 스스로 동기 유발 전에 설명해드린 미토콘드리아 DNA도 제가 준 거지만 제가 주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던졌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하면서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을 했어요. 스스로. 이건 전 모르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어떻게 쓰는지 저는 C 언어 같은 거 모르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거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자기들이 정보과학에서 배운 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이용해 돌려보자. 그렇죠? 자, 그래서 유사한 실험 방법을 2, 3년 정도 운영을 해봤더니 항상 중요한 것이 과제 시작점 및 운영 계획. 요걸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렇죠? 자, 주제를 잘 설정하고 주제만 잘 선정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창성을 갖고 있고 실현 가능한 실험일 경우는 방법론이라는 설계는 논문을 참고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년 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이 아니라 주로 여름방학 때 많이 하고 한 3, 4월에 빨라야 3,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11월이면 끝나야 된다. 왜냐면 12월이면 기말고사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요 때 끝낼 수 있는 적당한 주제. 그러면서 독창성도 있고 실현 가능하고 방법론과 설계까지. 요게 잘 되는 것이 초기에 R&E를 시작하는 초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독창적인 주제를 설계를 하시게 되고 그 설계에 대해서 이제 실험 설계, 세부 설계로 들어갈 텐데 실험 설계는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를 합니다. 자, 과학적 방법론은 뭐냐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해야겠죠. 자, 가설을 우리가 영어로 hypothesis라고 합니다. hypothesis.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hypothesis test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설이 검증이 될 때 항상 실험은 이 가설이 성립되는지 또는 기각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여자분이 여기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있죠. 자, 손전등을 갖고 있는데 플래시라이트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됐어요? 배터리가 나갔나? 배터리가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것이죠. 그럼 배터리가 나갔으니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은 뭐야? 배터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증명해야겠죠. 그럼 제일 뭐야? 배터리를 갈아보면 될 거 아니야. 새 배터리로 갈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았더니 어떻게 돼? 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은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고 다음 실험으로 다음 작은 가설을 또 검증하러 가는 거죠.
근데 배터리를 갈았더니 뭐야? 그럼에도 작동을 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가설을 다시 폐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 실험을 해야겠죠. 그럼 이번엔 뭐 전구가 나갔을 것이다. 그럼 전구를 갈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것이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험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 RNA의 주제는 큰 대가설을 있고 그 대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3개나 4개 정도의 소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설이 오케이 되면 다음 가설로 넘어가시고 또 넘어가고 오케이. 그럼 소가설이 마지막으로 오케이가 되면 다 통과가 되면서 이 소가설들에 의해서 대가설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설명 같은 경우는 대가설은 한국인의 모계 조상은 다양할 것이다. 혹은 또 공통 조상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경북과학고 학생 24명의 미토콘드리얼 DNA를 뽑아서 PCR을 세웠고 그래서 소가설 하나는 HVS1으로 분류해 본 것이고 소가설 2는 HVS2로 분류를 해 본 거죠. 2개 정도의 소가설이 세운 거죠. 그랬더니 둘 다 다양한 지역적 분포를 나타내더라.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대가설 공통 모계 조상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적 이동 하플로그램이 모두 다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 실험 설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좀 이따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뭐 알고 있는 내용이 제한적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